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튀르키예 시리아 대규모 지진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지진 피해 현장과 재난재해 소식을 다룬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인 YTN 효자 콘텐츠 뉴스캐치. 뜨거운 관심을 끄는 비법은 무엇인지 그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 무서움과 예방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피해 지역 이재민 소식에 국내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외투나 네일, 각종 방한용품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런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구호품 횡령단체가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검증된 단체, 기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호 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과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구조대와 구호 물품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긴급 구호와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 사태와 관련한 YTN 보도 내용 살펴봅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건물 수천 채가 무너졌고요. 수만 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재진을 보내서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보도들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번 강진을 두고 이제 100년 만에 그 최악의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고도 기적의 생還소식이 잇따르면서 놀랍고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지만 이 사망자 숫자의 증가에 희비가 교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2월 6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과 6시간 차이라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1시경입니다. YTN은 11시 37분경 튀르키예에 그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냈고요. 이후 1시 반에는 강진으로 튀르키예 53명, 시리아 42명 사망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AFP 통신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강진으로 튀르키예 76명, 시리아 42명 사망 확인으로 잇따라 보도를 냈습니다. 긴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외신 보도 여럿을 확인하고 또 신속하게 속보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6일 오후 4시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 사망자 560명 피해 눈덩이 보도를 보면 지진의 진앙지가 어느 지역인지 또 진앙지와 인접한 지역의 사상자 숫자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짚어주는 보도가 곧장 이어졌습니다. 당시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와 구호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해준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보도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2월 6일 저녁 9시 54분인데요.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 현재 상황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지진 상황과 또 급박함, 외교부 대응, 교민들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이죠. 2월 7일 옷도 못 챙기고 빠져나와 피해 지역 교민 상황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튀르키예 앙카라 한인 회장과의 그 전화 인터뷰로 교민들의 상황을 전하면서 교민들의 지원 내용도 전해져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 지진 발생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취재진이 현장으로 이동했거든요. 현장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YTN 취재진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나가서 보도를 했습니다.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 영하 날씨 침울한 분위기에서는 이번 지진 진원지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250km 떨어진 카이세리주에 도착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현지 취재를 위해서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카이세리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진원지인 가지안테프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25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 차로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피해가 컸던 카흐라만 마라슈나 이 하타이로 가는 길목인데 현재 날씨는 영하 7도로 주변으로 눈이 상당히 쌓인 상태입니다. 이 피해 지역도 비슷한 날씨로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죠. 이 두꺼운 겉옷을 입어도 추운 날씨라서 구조 작업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한급 긴급 구호대가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하타이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취재진이 이동 중에도 시내 곳곳에 조기가 걸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구호 물품을 모으는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좀 영상으로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혹한 잔해만 남은 도시 또 기차가 임시 거쳐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앙지 100km 떨어진 오스마니예에 도착해서 폐허가 된 도시 곳곳을 돌아보고 또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인근역 기차가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가 된 상황이어서 재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취재진 위치와 현장 상황을 함께 또 소개를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과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현장의 어려움을 한층 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 취재에서 취재진의 안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난보도 준칙에 보면 2장 3항에 보면 취재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간 취재진의 안전도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보부터 현장에 취재진을 보낸 것까지 좀 발빠르게 대응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이 있는 지역인데요. 발생한 시각은 월요일 새벽 4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지난 오전 9시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피해 현장도 점점 속속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주로 중요 뉴스 시간에 한두 시간마다 계속 속보 상황으로 이걸 전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외신 보도를 보고서 이걸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지를 가늠하기가 처음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지진 발생 직후에는 이제 새벽이었고 또 이게 잔해에 깔려서 희생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됐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 취재진이 간 거는 8일 밤 9시 반쯤,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반쯤 처음으로 이제 현장 중계를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는 물론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가는 도중에 기자들이 이제 중계 장비를 풀어서 중계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중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달려서 이제 처음으로 목요일 날쯤에 이제 그 지진 피해 지역인 오스마니예라는 도시에 처음 도착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전한 곳에 숙소를 잡고 지진 피해 현장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 그 구조대가 갔던 안타키아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 구조 상황도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11일 날에는 진앙지인 가지안테프로 직접 들어가서 그 피해 지역을 또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취재진들이 보니까 하루에 한 2-3시간씩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하고 마치고 다시 또 2-3시간씩 들어와서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출발하고 이런 일정을 거의 일주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진 현장에 가서 저희 취재진이 취재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원인이나 뭐 이런 분석하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2월 6일 보도였는데요. 세계 대륙판 경계 강진 다발 지역 발생 깊이 낮아 더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이유를 쉽게 설명을 해줬고요. 또 튀르키예는 그 세 개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고 또 같은 규모라도 더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내용들 전했거든요.
내륙에도 환태평양 조산대 못지않은 강진 다발 지역이 튀르키예고 규모 7 안팎의 강진만 모두 5차례 발생했다라는 그 지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줘서 사실 이번 지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는 2월 9일 뉴스큐 피해 키운 팬케이크 붕괴, 그 부실 관행이 부른 인재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번 지진이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으로 이 팬케이크 붕괴에 주목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붕괴 형태가 바로 팬케이크 붕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붕괴보다 잔해 속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존자 구출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는데요. 튀르키예는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 이후 2007년 내진 설계 의무화 등을 담은 건축법을 개정하고 또 우리 돈 5조 9천억 정도의 지진세도 걷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 시공과 불량자재 사용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건축물 부실 관리로 얻은 정부의 이익 규모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재난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그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건축물 시공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의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경주, 포항, 가장 최근에는 충북 보은이었죠. 몇몇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대비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황별 지진 대피 요령을 자세히 저는 몰랐었는데요. 최근 방송사들이 캠페인, 대피 요령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이 내용이 방송이 되던데요. 보면서 저도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이런 거 새롭게 안 사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평상시 보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사이 지진이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불안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예방법 같은 걸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지진 대비 요령은 아예 영상물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지진 초기에, 그다음에 지진의 그 흔들림이 강할 때, 또 실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야외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그 지진 당국이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해야지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횟수 같은 걸 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또 방송국은 이런 대비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방송국의 경우는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속보 자막을 먼저 내보내고 규모 5.0 이상일 경우에는 안내 경보음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빨리 전달을 해주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을 텐데 구조대도 지금 각국에서 보내고 있고요. 구호 물품도 보내고 있는데 관련 보도들 어땠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모금 물품 모으기, 봉사단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대지진 덮친 튀르키예 시리아 돕자 모금 잇따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추모 해시태그 모금 기부 열기에 대한 보도 YTN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65개국 구조대 급파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5개국이 긴급 대응 인력을 급파하고 30개의 동맹국은 국기를 조기로 내걸고 고통을 함께한다는 소식 전에 국제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구조대 파견 공식 요청에 즉각적으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구체적인 구호 방식 등도 알려줘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살펴보면 2월 9일입니다. 한국 긴급 구호대 생존자 5명 구조 세계 각국 구호 손길이라는 제목에서 현재 긴급 파견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수색 작업 첫날 생존자 5명을 구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또 연이은 보도를 통해서 기상 악화 등 여러 상황으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구조에 있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했고요. 생존자 수색 못지않게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도움 사실 절실한데요. 지난 8일 보도에서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 텐트 음식 태부족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구호품 지원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서 유용했습니다. 시리아 지원의 필요성도 사실 알릴 그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지진 피해 큰 시리아 북서부 고립 구호물자 전달 유일 통로 막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현지 도로 파괴로 구호물자 지원 중단 위기가 더해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어려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2월 10일 내전에 강진 덮친 시리아 건물 아래서 살려달라 목소리에서는 이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시리아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압둘 와합 씨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리아는 지진이 난 지금도 사실은 내전이 진행 중이어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는데요. 튀르키예 못지않게 시리아도 그 지진 피해가 상당한데 이 반군이 몰려 있는 이 서북부 지역에서 이 난민 캠프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됐고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텐데 유엔조차 정치적 이유로 대응이 느린 데다가 이 시리아와 국제관계가 적은 한국은 이 시리아 대사관도 없어서 시리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 길이 솔직히 적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YTN이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이 시리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구호를 위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대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후 시리아 지진 구호 활동과 관련해서 하얀 헬멧 단체의 활동이 종종 보도에 언급됐는데 어떤 단체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했다라는 대담이어서 또 중요한 계기가 됐던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진 피해 보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평가원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해주신다고요. 그 재난 보도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정보원 활용 비율이 높고요. 전문가 취재원의 활용은 낮음이 기존의 이제 언론학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 자극을 극대화하는 뭐 그래픽을 활용한다든지 피해자 심경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나간다든가 또 피해자 울부짖음, 고통 상황을 근거리 촬영한다든가 또 피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이번 보도에서도 개인의 에피소드들이 강조된 경우들이 보였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지진으로 가족 25명 잃고 망연자실, 청년은 약혼자 안고 오열이라는 제목 보도에 보면 그 딸, 외손자 등 일가족 25명을 한꺼번에 잃은 남성의 사연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를 잃은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례를 찾아 전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일 텐데 그 정도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 보도에 있어서도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부 말씀까지 들었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재난보도, 새로운 보도 형식을 고민해야 할 때. 재난보도는 현장의 참사를 알리는 과정에서 참사 피해자들의 인터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접근, 또 현장 중계 차원을 넘어서 원인 분석과 예방 차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이런 새로운 재난보도 형식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재난보도, 사회적 공감대 넓히는 보도 방식 고민해야. 두 차례 강진에 따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긴급 구호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 방법도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실천적 방식도 실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이익을 떠나 국제 공조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YTN은 재난과 희생자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보도 방식을 꾸준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흔한 소식도 이분들 손에선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신선한 감각으로 최근 인기몰이 중인 YTN 효자 콘텐츠죠. 뉴스캐치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주제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이 가득한 YTN 디지털 콘텐츠. 그중에서도 작년 한 해 가장 돋보였던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방송 뉴스보다 더 재밌는 뉴스의 연장선, 뉴스캐치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뉴스캐치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민감한 정치 이슈를 다루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디지털 센터 강재현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좀 있더라고요. 이 뉴스캐치가 지난해 YTN 연말 시상식에서 콘텐츠상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수상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상 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저희 제작팀 내에 이제 네. 팀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다 같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금상까지 받은 뉴스캐치가 일단 어떤 콘텐츠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뉴스캐치는 이슈가 되는 사안의 이제 맥락이나 단면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실제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영상화한 콘텐츠인데요. 따로 이제 가치 판단이나 뭐 의미 부여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또 현장 있는 그대로 또 발언 그대로를 또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캐치라는 제목의 뜻도 궁금한데 이게 뭐 약자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봤는데 네.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 속 현장 스케치 느낌으로 제작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YTN 디지털 센터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뉴스캐치를 제작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또 새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뉴스를 이제 보다 보니까 뉴스는 모든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뉴스에 안 나온 그런 화면들을 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좀 자유로웠고 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발언을 했다 하면 그 앞뒤 상황은 어땠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좀 유익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작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거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 한 2개 정도는 발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 매일매일 한두 개씩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주시면 사실 주제 선정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날 이슈가 무엇이냐, 뭐 전날 이슈가 무엇이냐, 또 앞으로 또 어떤 게 또 이슈일 것이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영상을 보다 보면 딱 눈에 띄는 한 장면이라든지 어떤 특정 발언 이런 게 딱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또 그것도 또 저희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뉴스캐치가 정치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던데 사실 정치가 예민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제작하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래도 정치 진영이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올려도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계속 첨가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기의 의도와 같이 객관적인 것만 딱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첫 아이템 발제한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업로드하는 순간까지 뭐 제작하면서 많은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럼 그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첫 단계인 아이템 선정하는 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것 같아요. 분야가 정치 이슈다 보니까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영상을 되게 샅샅이 파헤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좀 많이 검토하는 편이고요. 또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 편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또 이제 아이템 발제가 되고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하는 순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럼 강 PD가 직접 영상을 보고 이 부분을 들어봤을 때 뭐 편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방송에 내보내도 될지 이런 걸 직접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또 PD이다 보니까 계속 그 영상에 뭐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제가 자꾸 뭐 효과를 넣으려고 하거나 뭐 다른 영상들을 추가하려고 하거나 약간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자꾸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방향과 다르게 이제 영상이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걸 좀 배제하려고 자꾸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 의도를 자꾸 이제 되뇌이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청자분들, 뭐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다른 정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적이나 좀 풍자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있는데 저희 유스케치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할 포인트만 이제 골라서 시청자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믿고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뉴스캐치 영상들을 보니까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나 뭐 댓글 많이 확인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또 유튜브다 보니까 조회수 의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댓글들도 항상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저희가 또 조회수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또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방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지금 이 기준대로 그대로 쭉 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조회수는 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PD께서는 뉴스캐치 제작하기 전에 또 어떤 컨텐츠들을 좀 만드셨나요? 저는 이전에 제보 영상 쪽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 영상 같은 건 직접 이제 취재도 나가고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활용해서 또 메시지를 담아서 또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했었습니다. 네, 뭐 분야는 여러 가지였고요. 뭐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 또 미담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보 영상이랑 뉴스캐치는 사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콘텐츠인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을 많이 느끼셨나요, 하실 때? 네, 아무래도 조금 차이점을 느끼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께 이제 소통하는 거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제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영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청자들께 전달을 한다고 하면 뉴스캐치는 그런 거는 좀 배제한 상태에서 그 현장 자체를 시청자들께 바로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강 PD께서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뭐 개인이 됐든 팀이 됐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을 제작하는 PD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걸 좀 많이 보면서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지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건 또 요즘 무엇인지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또 팀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 10명이 넘는 팀원들이 있는데 뭐 서로 피드백도 많이 주고받고 조언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서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캐치에서는 정치 말고 다른 분야로는 좀 다루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야도 다뤄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슈가 정치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많이 이제 좀 넓혀 나가서 시청자들이 뉴스캐치를 오히려 찾는 저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뉴스캐치를 찾는 그런 콘텐츠로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신뢰를 저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진실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분들 뉴스캐치 좀 잘 봐달라고 카메라 보시고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유튜브 검색창에 뉴스캐치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이제 YTN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뉴스캐치 재생 목록을 쭉 보시면 저희 뉴스캐치 콘텐츠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이슈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시청자분들이 찾는 그런 뉴스캐치가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 봤는데요. 카카오 택시 벌금 나온 거 그걸 다뤘는데요. 텔레비사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입 안 된 기사하고 가입된 기사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대리기사들하고 같이 좀 해가서 뉴스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